서평가 남정미입니다. 작자 미상, 말 그대로 작품의 원작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이 단어를 꺼내서 쓰는데요. 참 그때 그 왜 거짓말은 하는 게 아니야, 거짓말은 치는 거야 라고 했었던 그 아이고 그 작품 되게 좋았는데 아 작가 누구더라? 이런 경험 있으시죠? 예, 그럴 때 바로 숨겨진 작품과 숨은 작가를 우리가 다시 꺼내서 한번 만나보자. 그때 쓰는 말을 오늘 한번 착안해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자 미상 프로젝트 소설가 선생님들 모셔서 인터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렇게 노래한 시도 있지 않았습니까? 작가에게 작품을 불러주는 이 독자가 필요합니다. 숨겨진 작품과 숨은 작가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만나보는 시간, 작자 미상. 오늘 나와주신 작가님은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님, 참 진짜 전석순 작가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작가님 자기소개. 나는 워낙 자기 잘 알지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는 전석순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소설도 쓰고 네. 올해는 또 김유정 문학촌에서 또 김유정 선생님을 알리는 일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저런 강의들도 같이 하면서 또 소설도 쓰고 있습니다. 네, 그게 끝이에요. 얼마 갖고 있는지 소유 재산. 제 돈은 공통 질문 먼저 드릴게요. 네네. 전석순 작가님은 워낙 또 이제 좀 많은 분들에게 집중을 받았던 또 소설가이기도 하고요.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네. 작자미상 프로젝트에 초대받았을 때 뭐 야 안 나가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흔쾌히 나와주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해요. 네. 기분이 물론. 어떠셨는지. 작자 미상은 이제 작품은 아는데 작가는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품이 너무 뛰어나서 작가는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이게 누가 쓴 건지는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뛰어난 작품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때가 왔구나. 이것이야말로 나를 위한 거다. 그래, 내 소설은 작가가 누군지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잘 쓴 소설이 있을 수도 있지라는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작자미상 프로젝트에 초대받은 소설가 네. 선생님들이 다 비슷하다. 다 자기가 엄청 작품으로 승부하는 내가 나가야지 이렇게 하고 나와주세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네네, 좋은 아주 점이에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좀 놀랐습니다. 저희가 그 전석순 작가님 작품을 고르면서 고른 끝에 오늘 가지고 오신 조 작품을 저희가 네. 말씀을 좀 가져와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 제목이 뭡니까? 네, 밤이 아홉이라도라는 예. 책입니다. 밤이 아홉이라도. 이 책을 보고 좀 제가 아는 전석순 작가님의 평소의 어떤 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문체랑 좀 다르다, 내용과 좀 다르다, 내가 좀 잘못 알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단 말이죠. 네.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먼저 좀 소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아홉이라도라는 소설은요, 감정에 대한 소설이에요. 근데 감정을 다루는 소설에서 조금 더 나아간 방향은요, 감정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다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사실은 감정이라는 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거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정확하게 말하기는 참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 이 소설 속 세계는 감정 측정기라는 게 있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나의 감정을 명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시대라는 가정하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다루는 방향이 조금 다르게 읽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인간의 감정을 다루는 감정 측정기가 나온다. 네. 이거 그럼 SF로 분류가 되나요, 소설? 저는 사실 소설을 쓸 때 뭐 로맨스, SF 이렇게 어떤 분류를 딱히 생각하고 쓰지는 않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 분류를 생각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공식화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야기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좀 제한되는 면들이 있어서 되도록이면은 분류를 생각하지 않고 쓰게 되는데, 사실 이 소설을 쓸 때에도 꼭 SF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쓰진 않았는데 다 쓰고 나서 이제 다른 분들이 읽으셨을 때 SF적인 요소가 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SF적인 요소가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처음서부터 이제 SF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쓰게 되었어요. 장르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를 좀 원치 않으신다고 봐야 될까요? 네, 좀 약간 원치 않는다기보다는 약간 경계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작품이 해석될 수 있는 방향은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어떤 장르 안에 놓고 보게 되면은 그 해석의 방향들이 좀 제한되는 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르에 대한
경계를 물론 그게 필요한 순간도 있지만 약간 경계해야 되는 순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전석순 작가님의 작품 중에 거의 모든 거짓말이라는 네. 작품이 있죠. 거기는 거짓말 굉장히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나오잖아요. 네네. 저는 그 책의 장르를 자기계발서라고 구분을 짓고 싶었는데 그렇죠. 살면서 거짓말을 좀 잘 해야 되니까 네네. 자기계발서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 그렇죠. 내용 자체가. 네. 카네기의 버금가는 자기를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우월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 그런 좀 유쾌하고 키치한 그런 내용들이 네. 약간 좀 그 잔잔한 가운데서 톡톡톡 튀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우리 제목이 밤이 아홉이라 네. 라는 이 작품에도 그런 느낌들이 나오는 장면들이 나오나요? 감정을 이제 측정할 수 있다 보니까 그게 저는 사실은 좋은 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에 따른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 소설을 쓰게 된 처음 모티브는 우리가 요즘에 이제 일하다가 죽지 말자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듣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산업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다치신 분들이 그거를 이제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해서 그거를 좀 불이익을 당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산업재해는 사실은 다치는 거는 눈에 보이는 다침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다침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다침보다 마음의 다침은 사실은 증명해내기가 훨씬 더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우울증에 걸렸다거나 일을 하다가 어떤 강박증이 왔을 때 그거를 일을 해서 생긴 거라고 증명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감정 측정기가 있으면은 우리 건강검진 받는 것처럼 감정 측정기가 있으면은 내가 일을 하기 전에 감정과 일을 한 후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면 세계가 좀 아름다워질까? 아니면은 조금 더 우리가 살기 편한 곳이 될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구상을 했었는데 조사하고 진행을 하면 할수록 그에 따른 부작용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부작용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은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지금 전석순 작가님 오셔가지고 인터뷰 하시면서 네네. 얼굴이 좀 감정 측정이 되는 것 같은데 네네. 어떠세요? 네,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감정 그대로입니다. 진짜?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마 그 감정이겠지 않은 그 감정 예상하시는 그 감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그 드래곤볼 같은데 보면 스카우터라고 눈에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 네. 사람 상대방 전투력 이렇게 쥐직 나오게 하는 그런 네. 것들이 있잖아요. 감정 측정기 SF 영화 조 혹시 보셨나요? 그 작품을 제가 아직 그렇구나. 보지는 못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로봇이 사람의 감정을 배워 가거든요. 네. 평소에 그냥 그 스카우터 이렇게 해가지고 딱 봐도 전석순 오늘 약간 좀 기분 좋은데 오늘 안 좋은데 건드리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상상은 해봅니다. 좀 편하지 않을까? 접근했을 때 이게 좀 뭐랄까요? 과학적 상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장르를 구분짓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지만 네. 경계하고는 있지만 네. 평상시에 SF 장르라고 해야 되는지 이런 SF물 좋아하시는지요? 제가 쓸 때에도 장르에 대한 구분을 안 하는 것처럼 네. 볼 때에도 읽고 볼 때에도 사실 장르에 대한 구분을 안 하고 일단은 보게 돼요. 그래서 SF니까 이걸 SF라서 꼭 봐야지라고 하는 작품들보다는 SF가 아니었는데 보고 나니까 이게 SF였네라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읽을 때에도 읽거나 볼 때에도 어떤 장르를 미리 알지 않고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SF물을 작정하고 좋아하진 않지만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 중에 결국에는 알고 보니 SF물이었던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일단 그러면 우리 전석순 소설가께서 내 작품은 이 부분을 조금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좀 골라와 주십사 부탁을 드렸거든요. 일단 석순 선생님의 목소리로 그 부분 좀 낭독으로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이 선호하는 인부의 감정진단서는 따로 있었다. 그건 현이 다녔던 고객센터의 센터장이 숨기고 싶어하는 것과 겹쳤다. 복종심과 인내심이 높은 사람보다 감정이 표준과 어긋나서 싼 값에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보다 더 선호하는 사람. 그때 소장이 했던 얘기를 이제야 제대로 알 것 같다. 물론 그 중에 더 좋은 건
감정의 합이 100%가 안 되는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은 쓰는 게 훨씬 편해. 누군가 멱살을 잡고 뒤흔들어도, 욕설을 듣고 무시당하고 피범벅이 되더라도 감정이 비어 있으니까.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현장엔 딱 맞지. 소장이 일당이 센 현장에 날 보내지 않았던 건 그 때문이었을까? 그러니까 일을 할 때마다 훼손당하고 한쪽이 그을려져서 도저히 표준과 맞출 수 없으니 아예 감정을 도려내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감정 검진을 받으면 기쁨도 있고 우울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한쪽에는 빈자리가 있어 헐거운,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이 자꾸 줄어드는 사람들. 감정이 절반쯤 사라졌어도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사람들. 팔 거라곤 겨우 감정뿐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어서. 담당자는 측정기 화면을 바라본다. 처음 만났을 때 마주했던 표정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 치료기에서 봤던 색처럼 너무 많은 감정이 뒤섞여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어쩌면 그래서 모범적인 표정. 나는 입술을 열면서 조금 다른 표정을 지어본다. 마치 처음 표정을 지어보는 사람처럼. 당신의 감정은 표준인가요? 감정 검진의 마지막 질문이기도 하다. 아, 네. 당신의 감정은 표준인가요? 네. 이 이제 감정이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가 사는 게 그렇거든요. 네. 기분 나빠도 일어나서 이제 출근해야 되고 얼굴 표정 다 드러나면 그게 사회생활 못하는 게 되는 거고, 하루도 몇 번씩 감정 표현을 하면 안 되는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네, 맞아요. 아, 정말 진짜 그런 감정에 대한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시나 봐요. 아무래도 우리 모두는 사실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사실 주목하는 순간은 이 소설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어느 순간 지금 슬프고 기쁘고 이걸 느끼고 있고 늘 가지고 있을 텐데 어느 순간 이거를 잊게 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설 속에서도 감정을 측정을 하는데 문제가 됐던 거는 뭐 우울이 많이 있고 뭐 기쁨이 많이 있고 이런 게 문제가 됐었던 거 아니고, 처음에 문제가 됐었던 거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고통스러운 장면을 봤는데 감정 측정했을 때 기쁨이 너무 많이 나온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됐었는데 나중에 이 소설 속 사회에서 문제가 됐었던 거는 감정 합이 100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분석을 끝냈는데 측정할 수 없는 감정들이 늘어나고 모두 합쳐봤자 70% 80%밖에 안 되고 나머지 20-30%는 비어있는 채로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현실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주목하는 감정은 감정을 느끼는 순간보다 감정을 못 느끼는 순간, 그리고 있는 순간, 그리고 그 순간을 기억해 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순간에 내 기분이 어땠는지 감정이 어땠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그 순간들을 조금 더 주목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 무슨 뭐 마음 챙김 하라 이런 얘기도 네. 많이 하잖아요. 당신 감정을 좀 살피세요.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이 애써 그냥 감정들을 도려내게끔 만드는 사회 시스템, 그런 것들도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작가님 이 글 쓰시고 나서 네. 아까 좀 힘드신 일도 있다고 네. 했는데 어떠셨어요? 감정에 이렇게 좀 들이대면 온도계가, 색깔이, 감정 측정기가 몇 도 정도 팍팍 차이가 나나요? 저를 분석하면은 아마 책을 내고 나서는 아마 기쁨이 좀 많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좀 허무함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음. 그런 감정들이 측정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감정들이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제가 느끼는 감정 중에서 좀 저만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기뻐해야 될 순간인데 나 혼자 문득 기쁘지 않고, 그리고 나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기분이 나쁘고 이런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저만 그러면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이 될 텐데 다른 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소설을 쓴 다음에는 기쁠 때 기쁘고 슬플 때 슬플 때는 별로 주목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감정이 어긋나는 순간들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도 이제 보면 왜 우리가 계속 우울하거나 아니면 이런 슬프거나 이런 감정을 계속
말 안 하고 가리게 하는 그런 분위기들도 있거든요. 왜 우울증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진단한다라고 얘기해서 한때 좀 얘기가 되기도 했었는데 일단 올라오는 모든 감정들 자체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다 100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계속 잘라내고 가지치기 하고 필요한 감정만 탑재해서 산다면 너무 힘들고 또 그리고 생이 다 제거한다 그래서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의미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감정을 다 잘라내버리면. 맞아. 네. 맞아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네. 이 질문 듣고 기분이 나쁘면 얼굴에 표현을 해주세요. 네. 표현하겠습니다. 예. 작가님 소설 왜 쓰시죠? 네. 많이 들었었던 질문이긴 한데 제가 이게 그동안 찾아보니까 그때그때마다 다 다른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그 거의 모든 거짓말에 빠져 있어서 네. 거짓말 쓰는 게 너무 재밌어서 소설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다른 얘기를 드려야 돼요. 아마 또 이후에 또 이 질문을 받으면 또 다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소설을 왜 쓰는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여전히 저를 설레게 하는 유일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떨리고 늘 기분 좋고 그리고 가장 나를 설레게 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변함없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깨닫게 된 거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밖에 외출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열람실을 끊어놓고 열람실에 계속 다니다가 코로나가 생겨서 열람실 문이 닫았거든요. 근데 열람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제 이용 못하신 기간만큼 나중에 다시 이제 보충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라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제 열람실 이용 내역을 쭉 한번 훑어보는데 제가 보통은 한 7, 8시간씩 새벽마다 있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 맞아 이때 열람실 가서 소설 열심히 썼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그 어떤 일도 저를 한 자리에 6시간 이상 잡아두는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원래 염색하거나 파마할 때 2시간 앉아있는 것도 맞아요. 뭐 이러고 대충 해주세요 이러고 말거든요. 그래서 보통 6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은 이게 힘들고 이제 괴로워야 되는데 그때를 기억하게 되면은 괴롭고 힘들고 이런 느낌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엉덩이에 땀띠가 날 정도로 그렇게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돌이켜 보니까 그 어떤 일도 저를 한 자리에 6시간 이상 앉아 있게 하는 일은 소설만큼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좋은 일을 발견해서 여전히 소설을 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그 소설가의 소설은 엉덩이가 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땀띠가 좀 나야죠. 맞아요. 네. 앉아서 부지런히 끈기 있게 이런 작품들이 또 전석순 작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지 않을까, 읽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할 때마다 그 작품에 푹 빠져서 그 감정 모두 100%를 소화하고 얘기하는 작가 전석순 작가와의 인터뷰 해봤습니다. 소설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중엔 말이죠. 감정을 쓰는 일도 전부 기계가 대신할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라도 팔 수 있을 때 열심히 파세요. 되도록 건강한 감정을. 건강한 감정으로 글 쓰고 계십니까? 네, 건강한 감정을 소설에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많이 사주세요. 네. 많이 사주세요. 제 감정을 담은 소설 많이 구매해 주세요. 네. 지금 감정 100%. 네, 기쁨 100%입니다. 다 느끼시고 계시겠지만. 예. 앞으로 어떤 작가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고민해 보니까 패턴이 읽히지 않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을 때 이거는 전석순 작가가 쓴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을 가졌다고 했을 때 그때 지금 제 감정이 기쁨 100%가 됐거든요. 또 쫙 올라갔어. 네, 쭉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에 저는 사실은 소설을 통해서 그동안 던지고 싶었던 거는 인간에 대한 사용 설명서, 그리고 거짓말 자격증, 그리고 이번 책에서 전달했던 감정 측정기였어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거든요. 뭡니까? 마지막 한 가지는 조금 이걸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점점 세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설정들이 이어지면서 마지막 설정은 가장 센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도려낸 사회들이에요. 그래서 무인 사회를 바탕으로 이제 사람이 사라진 사회, 그리고 사람을 만나려면은 결국 VIP들만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우리는 이제 기계와밖에 만날 수 없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4가지는 사실은 제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작가로서 꼭 던지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 이야기들이 어떤 특정한 패턴으로 읽히게 되면은
조금 이야기에 대한 흥미가 좀 떨어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쓸 때마다 기존에 있었던 패턴들과 좀 다르게 쓰면서 작품을 읽으실 때 이게 그 작가의 그 작품을 쓴 사람이 이 사람이 맞아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소설을 써 나가면서 다양한 이야기 다루면서 어떤 패턴이 있다면 그 패턴을 계속 깨부시면서 나아가는 작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얘기한 거 누군가 네. 빨아가서 표절로 쓰면 네. 어떡하려고 지금 다 이제 얘기했어요? 이 영상이 증거 자료가 되는 거죠. 이제 미리 얘기했으니까 네네. 네. 나중에 이제 법적인 문제가 됐을 때 전소 작가가 이 영상에서 이미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다라는 어떤 증거 자료가 되면은 절대로 안 좋겠습니다. 됩니다. 네. 절대로 안 돼. 표절은 지금 안 돼. 불안이 조금 올라갔네요. 지금 이 올라갔어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혹시 또 누군가가 또 가져갈까봐 불안이 좀 올라갔는데 예. 이게 증거 자료가 되면은 편안함이 또 다시 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예, 전석수 작가의 엉덩이가 또 그걸 쓰게 만들 겁니다. 네. 전석수 작가님은 뭐랄까요? 이게 좀 차분하고 조용한 것 같지만 이런 또 거의 모든 거짓말 이런 거 보면 아니 어떻게 또 이렇게 능청스럽게 이런 거짓말들을 지어내고 얘기를 지어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든 감정들이 또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 패턴을 읽을 수 없는 그런 작가의 작품들을 이렇게 술술술 나오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어떠셨는지요? 네,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는 영상이어서 한편으로는 기뻤고요. 네. 또 확보할 수 있어서. 네, 이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일단은 감사드립니다. 또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눌 수 있어서 그리고 요즘 소설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서 그리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또 이렇게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마련되어서 여러모로 기쁨 100%의 자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짠! 밝아졌어요 얼굴이. 네. 예. 진짜 인터뷰를 진행하면 할수록 느끼는 거지만 우리 소설가 선생님들이 젊은 소설가들이 말을 진짜 잘하고 재미있고 그리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굉장히 다양하다, 너무 매력있다, 이런 시간이 되게 많아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해봅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신 전석순 작가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소설로 다시 석순 작가님과 만나게 될 시간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자미상 소설가 전석순 편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